지금 안희정, 박원순 뭐 이런 사람들, 민주화 운동도 하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졌을 때 저런 모습이 될까? 한국은 경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경쟁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묶여서는 더 이상 성장 못합니다. 경제적인 발전보다 더 시급한 건 대한민국 대표 전문가들에게 듣는다.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 싱크 4.0 시대 부모 교육 콘서트, 부모 4.0 진행을 맡은 개그맨 이승환입니다. 오늘 나오실 분은요, 세 줄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한국 교육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둘째, 학부모들에게 아이돌보다도 더 뜨거운 인기가 있다. 셋째,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의 저자 아시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저자 김누리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중앙대학교의 김누리라고 하고요. 예, 오늘 교육 문제로 이렇게 또 학부모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부모 4.0인 거 보니까 가장 아주 혁신적인 어떤 교육을 바란다, 뭐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한국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 조금 개혁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아주 뿌리부터 뒤집어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나중에 또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예. 예, 요 사진인데요. 요게 오늘 아침에 본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예, 오늘 아침 신문에서 보고서, 아, 오늘 교육 문제 하는데 이 얘기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딱 영감을 받았어요. 이게 어제 그제, 일요일 날. 예, 일요일 날 그 베를린에서 있었던 시위예요. 시위인데, 여기서 이제 이 시위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 주말에 독일 정부에서, 여러분 아마 지금 그리스에서 시리아 난민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난민촌에 불 난 거 혹시 신문에서 보셨어요? 네네네. 불이 났어요. 그래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지난 주말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죠. 그걸 보고서 독일 정부에서 그게 15,000명이래요. 15,000명 중에서 1,500명을 우리가 먼저 받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왜 1,500명만 받냐? 전부 받아라. 15,000명 다. 전부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고 나오면서 Wir haben Platz, we have place라는 뜻이에요. 우린 지금 자리 많다. 걔들 우리 다 받자. 라거 에바쿠 이렌이란 말은 이제는 수용소 비워라. 우리가 다 받자. 지금 거기 다 불나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맨션 비어디게 운터브링, 인간 존엄에 맞는 그러한 거주가 필요하다.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우린 자리 많으니까 우리 전원 받아라. 이런 데모예요.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베를린이고요. 쾰른, 뮌헨, 라이프치히 네 군데서 수만 명이 일요일 날 데모를 했대요. 그 아이들 전원 받자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좀 놀라운 거죠. 예, 요즘에 볼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면 우리는 뭐가 떠올라요? 우리도 과거에 예멘 난민 500명이 왔는데 걔들 절대 받으면 안 된다 해서 며칠 사이에 70만 명이 받으면 안 된다는 청와대 청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다른 거죠, 지금. 이 두 나라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키웠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인간들이 자라났을까 하는 게 정말 궁금하고 사실 부러워요. 제일 부러운 게 이런 모습들인데요. 이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을 사진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보여주세요. 지금 모인 사람들의 어린 시절이겠죠. 예, 어린아이들.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데모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독일에서도 보고 놀래서요. 어린아이들 데모 그렇게 자주 있는 거예요. 얘들이 뭘 가지고 데모를 하죠? 얘들이 데모하는 게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벌써 한참 한 30여 년 전인데 그때는 이 아이들이 제가 TV에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주로 한 게 아마존을 살려내라.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태 문제 가지고 많이 하고 또 한 번은 아웅산 수치를 석방해라. 이런 데모를 해서 제가 놀랐어요. 그 당시에 아웅산 수치라는 사람이 미얀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요건 최근 데모인데요. 요것은 주로 난민들을 다 수용하라는 데모예요.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 또 북아프리카 난민들을 수용하라는 데모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베를린에서 요 데모하는 초등학생들을 한번 실제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늘 바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얘들을 막 쫓아가는데 한 300명 정도가 우리 브란덴부르크 문이라고 아시죠? 베를린 상징하는 큰 문. 거기가 가장 중심가인데 거기 3개 차선을 탁 점거하고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이들 표정에 그런 기품이 있는 걸 처음 느꼈어요. 아, 아이들도 이렇게 기품 있는 표정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고 쭉 따라가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야. 옆을 따라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나서.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영어 단어, 수학, 공식 뭐 이런 게 그들의 삶의 전부인데 이 아이들은 세계의 고통과 연결돼 있잖아요. 세계의 고통과 억압과 연대하는 이런 것들을 요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요 아이들이 커서 아까 좀 전에 본 그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그 사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 불난 난민들 다 받아라. 15,000명. 그런 데모가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에서 봐가지고 이 얘기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이것은 교육의 힘이죠. 그래서 저는 독일의 교육이라는 게 이런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교육이라고 봐요. 가장 성공한 교육.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키워냈을까?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하나 떠올랐던 게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시위예요. 의사들의 시위. 의사들이 또 광장에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사실은 저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런 시위를 한 걸 본 기억은 없어요. 그러나 자신들의 특권을 위해서는 그 많은 의사들이 모여서 게다가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끔찍한 상황, 다시 말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에 의해서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겠다고 거리로 나왔다. 이건 사실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실은 한국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된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태리 철학자 프랑코 벨라르디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끝없는 경제. 두 번째, 극단적 개인주의. 개인주의도 지금 이런 극단적 개인주의 못 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일상의 사막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의 사는 일상이라는 게 이게 인간이 사는 그런 행복하고 따스한 일상이 아니라 거의 사막처럼 건조한 이러한 일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속도, 즉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런 말하고 있어요. 생활 리듬 자체가 너무나 빠르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거의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살인적인 속도로 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4가지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어떻게 우리 사회를 이렇게 잘 봤을까?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요번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와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모습을 좀 본 거예요. 제가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바로 사실은 여기 있어요. 우리 교육이 과연 좋은 아이들, 넉넉한 아이들, 또 정의로운 아이들, 행복한 아이들을 기르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그거예요.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저는 이제 독일에 1년에 한두 번씩 늘 갔다 오는데 갔다 올 때마다 일종의 죄책감 같은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와서 보면 너무 안 됐잖아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어쨌든 이 아이들이 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걸 좀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러던 차에 이제 제가 교육 관련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졸지에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어느 순간.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행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얼마 전에 이미 외국에서도 한국의 아이들은 대단히 불행한 아이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르몽드를 보니까 르몽드라고 프랑스의 아주 저명한 신문이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걔들은 사실은 최상급 잘 안 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말 잘 안 써요. 근데 그렇게 세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또 최상급을 썼어요.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이건 제가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지금 벌써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을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불행하게 하는 교육이고 또 너무나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이 왜 가장 불행한 아이여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성숙한 세계 시민으로 키우는 것, 우리 아이들을 행복한 아이들로 키우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그 자신의 잠재력 안에 누구와 연민하고 누구와 연대하고 누구와 고통을 나누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게 없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잃은 거죠. 한국 사회의 최고의 모범생이라고 하는 소위 전교 1등들의 행태를 보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산물이 저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전 저걸 보고 너무나 경악했어요. 그들이 쓰는 용어를 한번 보세요. 꼭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저들이 쓴 성명서 한번 보세요. 전교 1등을 위해서 공부에만 몰두한 그러한 의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성적은 한참 모자라지만 공공의대를 나온 의사를 선택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 유치함이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저는 한국 교육이 만들어 놓은 천박함과 유치함 이런 것들을 저 의사들이 보이는 오만함이 그대로 보여준다고 보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게 하는 교육, 또 한국 교육의 최고의 산물들이 저렇게 유치하고 저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길러내는 교육, 이것은 뭘 의미해요? 한국 교육은 완전히 실패했다. 한국 교육은 완전한 파탄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전적으로 전혀 새로운 교육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교육을 하는 나라라고 했죠. 그 극단적인 정반대의 사례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육개혁을 시작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경쟁이란 걸 야만이라고까지 부를 건 없잖아요. 근데 독일은 경쟁을 그런 식으로까지 부정적으로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일에서는 경쟁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성숙한 아이들을 길러낸 거예요. 야, 어떻게 정부에서 그리스 난민 15,000명이 지금 화재로 피해를 당한 상황인데 1,500명만 받아? 전원 받아야지.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오겠어요? 이런 아이들을 길러낸 거예요. 이게 너무 부럽죠. 저는 무슨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이들 속에
남과 함께하는 이러한 성숙함을 가진 게 가장 부러운데 그 배경에는 바로 경쟁시키지 않는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교육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 경쟁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등수, 석차 이런 것 자체가 없고요. 그것은 사실은 경쟁이 나쁘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 철학적으로도 평가라는 게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미 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수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글 읽기 좋아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수 가지고 잘 노는 아이보다 더 열등하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 누가 정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어른들의 눈으로 재단하는 것, 이것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끄집어내주고 그 재능들을 발현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걸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육이에요. 그게 교육의 원래 뜻이에요. educate란 말이 그 뜻이잖아요. educate라고 말하죠. 에라는 건 밖으로고요. 듀스라는 건 끈다는 뜻이에요. pull out, 끌어낸다. 이게 원래 교육이에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끌어내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지난 100년 동안의 교육은 사실은 끌어내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이었어요? 밖에 있는 지식을 자꾸 막 집어넣는 걸 교육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이제는 이러한 반교육 100년이면 됐어요. 더 이상 이런 교육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아이들의 취향, 아이들의 소양,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 또 천재성들, 재능들, 이걸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그 재능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다양해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기품 있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기품 없는 사회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 특권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 사회가 길러낸 가장 우수한 아이들이란 아이들이 저런 무책임한 행동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게 이미 한국 교육은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교육이었다. 다시 말하면 경쟁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독일과 한국 교육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대척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극단적 경쟁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독일 교육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많다라는 게 제 이야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궁금한 게 많이 생겼죠. 네네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런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지,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머니들이랑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베이비 뉴스에 보면 한 80만 명 가까운 뭐 구독자라든지 네.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교수님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던져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네. 그중에 가장 뜨거웠던 게 이슈가 된 게 최근에 성교육 규제 회수 논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성교육은 어디에 와 있고 또 독일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성교육이 처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네. 14살, 12살짜리 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좀 굉장히 고민이 많이 가거든요. 네. 지금 여가부에서 성교육에 관련된 책들을 완전히 다 회수해 버렸어요.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그야말로 야만적인 행위라고 전 봐요. 야만적인 행위라고. 이 지금 책들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세계적인 스탠다드북이에요. 세계적인. 이 덴마크에서 나온 아이는 어떻게 태어나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제목이. 그거는 1970년에 나와가지고 지금 50년 됐어요. 반세기. 그래서 이것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그러한 책이고 그걸 하루 만에 다 회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아는 교육이 아니에요.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이에요. 이건 이제 한국에서는 전혀 없는 인식이. 한국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성교육이 왜 정치 교육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독일에서는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 이유는 성교육을 통해서 비로소 강한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잘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가 가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민주사회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자유가 있어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민주사회가 작동하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강한 자아를 가진 시민이 있어야 돼요. 강한 자아. 독일에서는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가가 있는데 그 사상가가 가장 중요한 사상가예요. 오늘의 독일을 만든데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그 사상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다. 그래서 놀라운 말이죠.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하면 독재자 떠올리잖아요. 그죠? 네, 독재자 혹은 독재 체제 이런 거 떠올리는데 아도르노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라는 거예요. 약한 자아. 다시 말하면 자아가 뭐냐는 거죠. 자아가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되면 다시 심리학의 문제로 갈 수밖에 없죠. 자아의 문제니까. 민주주의가 자아의 문제라면 결국은 정치학이 심리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자아는 프로이트가 자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죠. 심리학자. 뭐라 그랬어요? 에고라고 하는 자아는 슈퍼에고와 리비도 사이에서 동요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슈퍼에고라고 하는 것은 초자아, 이것은 사회적인 규범 또는 윤리, 도덕 이런 게 슈퍼에고고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본능,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적 충동, 이게 리비도. 요 사이에서 막 에고가 동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에고라고 하는 것은 리비도라고 하는 본능적 충동이 생길 때 우리식으로 하면 쉽게 하면 사춘기겠죠. 요때 에고가 비로소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고가 최초로 내 안에서 악을 느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악을 안 느껴요. 그런데 본능적 충동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걸 느낄 때 최초로 내 안에 악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왜? 슈퍼에고가 악이라고 부르니까 이것은. 슈퍼에고가 성적 본능을 악이라고 자꾸 공격을 해야 되니까. 은폐 아니면 공격을 하죠. 악마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사회적 규범이 성적인 본능을 악이라고 공격을 하면 이 에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깊은 죄의식을 내면할 수밖에 없죠. 죄의식. 이 죄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죄의식을 깊이 내면화한 인간은 권력 앞에 굴종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죄의식을 내면화하면 할수록 권력 앞에 굴종하는 인간이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내가 어떻게 자아가 형성됐지를. 네? 너무나 잘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성을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에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하고 깊은 죄의식을 내면화할수록 권력 앞에서 굴종하는 인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권위주의적 성격 이론이에요. 유명한 이론이에요. 여기에 근거해서 독일에서는 그래서 성교육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육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겠어요? 죄의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자꾸 성과 관련해서 죄의식을 가지면 자꾸 굴종적인 인간이 돼요. 자가 약해져가지고.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선 성과 관련해서 윤리적으로 성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성과 관련해서 윤리적 판단을 금지한다. 그러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고 인간의 가장 내밀한 인권과 관련된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책임의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식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 책임의식을 가르쳐야 된다. 이게 독일 성교육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아까 본 저런 성숙한 아이들을 길러낸 거예요. 죄의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잖아요. 미투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범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여자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저는 아들이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든지 다 물어봐야 된다.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라. 시선도 주지 말아라. 옷깃도 스치면 안 된다.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작해야죠. 지금 전혀 없거든요, 사실상. 저것은 무슨 전혀 성교육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성교육은 지금 말씀대로 성교육의 본질은 자아교육이에요. 자아교육. 나는 나에 대해서 누구인가요? 내가 나와 대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와. 말하자면 현실의 나와 도덕적으로 이상화된 나 사이의 분열을 보는 게 성교육이에요. 단순히 무슨 생물학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지금 거의 그 수준의 이야기가 안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어머니 말씀대로 아이들에게 말하자면 금지를 강요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인이 되거나. 그렇죠. 지금 한국 사회의 남성들의 가장 큰 문제를 제가 어디다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지금 안희정, 박원순 뭐 이런 사람들 비교적 그래도 민주화 운동도 하고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졌을 때 저런 모습이 될까? 왜 그렇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유예된 사춘기 때문에 그래요. 사춘기가 유예돼 버린 거예요. 사춘기를 겪어야 되거든요. 겪어내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성숙한 인간이 돼야 되는데 겪지를 못하고 유예돼 버린 거예요, 자꾸. 이 유예된 사춘기가 어느 순간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요?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난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사춘기를 유예시키면 안 돼요. 겪어야죠, 그때. 올바로 겪게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교육이 도와줘야 돼요. 성교육이. 아이들을 도와줘야죠.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부모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심해지면 각 가정이 다 지옥이 돼요.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 과정에 편입시켜야 돼요. 그걸 없는 것처럼 있는 걸 없는 것처럼 하면서 뭉개고 넘어가는 이건 더 이상 안 돼요. 한국 사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왔다고 보여요. 독일 교육이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요. 이렇게 경쟁 없는 그런 교육이 그 하향 평준화를 얘기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예, 그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죠? 경쟁을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맞는 지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실제로 피사라고 들어보셨죠? 국제 학습 능력, 예, 그걸 지표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제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항상 최고가 어디예요? 일본, 한국, 핀란드 이 세 나라가 항상 최고를 다투죠. 독일은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항상 중간 정도.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도 그게 문제가 됐어요. 야, 우리 피사가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있어서요. 나중에 독일에서는 피사 문제는 그거는 우리랑 안 맞는다. 왜냐하면 독일 교육은 정답을 고르는 교육이 아니에요. 독일 교육 자체를 비판 교육이라 그래요. 모든 지식의 배후에 어떤 권력이 작동하는지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선다형 문제도 없고요. 단답형은 더더욱 없어요. 선다형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 사기라고 불러요. 독일에서. 왜? 몰라도 20 내지 25% 맞추잖아. 막 찍어서 맞추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사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답형 문제는 뭐예요? A는 B다라는 걸 외우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전형적인 파시즘 교육이라는 거예요. 파시즘 교육은 달달달달 파시스트들이 이야기한 거 외워왔잖아요. 그러한 주장을 성찰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가르쳐야지.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게 가르치는 것, 이것은 반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자체가 없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쓰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서술하라요. 전형적인 문제가 비판적으로 서술하라.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이야기한 피사랑 잘 안 맞는 거죠. 독일에 말하자면 정답을 고르는 이런 건 독일 교육에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향 평준화라는 말이 말하자면 경쟁이라는 걸 전제로 한 거잖아요. 근데 독일 교육은 사실은 그런 교육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독일 교육을 볼 때 아마 여러분들도 독일 학생들 좀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도 일부 보이는 친구들이 있고 또 누구예요? 다니엘 린데만이라는 친구는 꽤 유명해졌죠. 그 친구가 저는 특별히 이렇게 빼어난 독일 친구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보통 독일의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체로 그 친구 같은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없는 게 바로 독일 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티페, 시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없는데 독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그것은 시면, 깊이라는 게 있어요. 깊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다 표층적인 지식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시면을 거의 결여하고 있어요. 시면을 가진 아이들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게 정말 큰 문제죠. 바로 이 시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곳에서 개성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고 거기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고 거기서 자아가 형성되는 건데 한국은 그런 개성 있는 아이, 자아가 강한 아이, 정체성이 강한 아이를 보기가 어렵죠. 티페가 없는 거죠. 그냥 말하자면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게 그러한 단순한 지식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 그런 교육의 결과를 최근에 우리가 길거리에서 본 거예요. 저 전교 1등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굉장히 긴 얘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한 시간짜리 강의가 될 수 있어서 경쟁이란 게 갖는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경쟁이라는 게 보편화됐어요. 그러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란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죠. 이 지식들은 전부 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심지어 자연 상태에서 늘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경쟁? 그건 당연한 것이고 늘 자연상 누구나 다 경쟁을 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통 naturaliz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자연화한다. 그러나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걸 우리가 딱 폭로하는 건 쉬워요. historize 하면 돼요. historize. 역사화한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주장을 역사 속에 싹 넣어보면 돼요. 역사 속에 넣어보세요. 경쟁? 그걸 역사 속에 넣어보세요. 250년 전만 돌아가 보세요. 중세 때. 중세 때 경쟁은 중범죄였어요. 중범죄. 서로 협동하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두레라든가 무슨 이런 다 협동하는 농촌 사회에 그런 전통이 있었잖아요. 왜 갑자기 경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됐을까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에 조응하는 정신적인 어떤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심지어 길드 같은 조직에서는 경쟁하면 사형에 처하는 중범죄였어요. 사형까지.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이게 좋은 것이고 경쟁해야 발전한다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지식들이 있죠. 이것은 대부분 다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즉 모든 지배적인 지식은 지배하는 자의 지식이에요. 그걸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비판적으로 사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쟁을 안 하면 하향 평준화가 된다라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있죠. 이런 것들도 전형적인 경쟁 이데올로기가 한국에서 얼마나 아주 치열하게 관철되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사례죠. 네. 독일은 그 반사례죠. 독일은 경쟁 안 시켰는데 어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아이들. 아까 봤잖아요. 아까 봤죠. 그렇게 성숙한 아이들. 지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아이들. 독일 경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건 만들고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독일이 이미 보여주고 있죠. 경쟁을 안 시키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성숙하고 국가도 성숙하고 시민들도 성숙하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 교수님 책을 읽어봤는데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 경쟁을 지향하는 이유가 그 히틀러의 파시즘이라는 특수한 음. 경험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 케이스가 없거든요. 예. 저희 나라에서는 음. 경쟁이 한국의 그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쟁 없는 교육이 과연 가능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중요한 말씀이고요.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 경쟁이란 건 야만이다. 이렇게 세게 규정을 하고 70년대 이후에 경쟁 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한 50년 된 거예요, 지금. 그 이전엔 독일도 많이 경쟁했어요. 교육개혁 이후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게 된 데에는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히틀러 파시즘에 대한 과거 청산의 일환이었어요. 히틀러 파시즘의 과거를 청산해야 되는데 히틀러 파시즘의 핵심적인 생각이 뭐예요? 이 세계는 거대한 경쟁의 정글이고 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정의고 이게 이제 당시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예요. 소위 소셜 다윈이즘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히틀러를 정당화한 이데올로기죠. 이 세계는 거대한 경쟁의 장이고 또 경쟁 과정에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정의고 약육강식이 세상의 원리고 이렇게 가르친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 여전히 그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경쟁 교육을 타파한다 하는 게 히틀러 파시즘을 극복한다 하는 그러한 차원의 교육적인 양상이에요. 말하자면 교육계에서 과거 청산하는 거의 일환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잘 됐지만 한국의 경우 과연 우리가 경쟁을 통해서 그래도 이 정도로 경제 성장을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죠. 맞아요. 일정 정도는 그 말이 맞죠. 우리도 경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루었죠. 그러나 지금 이미 한국은 경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개발도상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고요. 여기서 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경쟁이라는 낡은 이데올로기에 묶여서는 더 이상 성장 못합니다. 사회가 성숙해야 돼요. 이제는. 예. 그것은 경제적인 발전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시급한 건 사회적 성숙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압축적인 성장을 해왔죠. 압축적인 성장을.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면 압축 성장을 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압축 성장은 가능할지 모르는데 압축 성숙은 없는 거지. 성숙은 압축적으로 못해요. 우리가 한 발 한 발 그쪽으로 가야죠. 한국은 지금 그 단계에 있어요. 네. 최근에 교육 개혁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대학 교육 입시 폐지 그리고 대학 통합 네트워크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이제 운동가들이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좋은 말씀이고요. 네, 지금 대학을 특히 이제 국립대학을 네트워킹한다. 이것은 한 20년 더 돼서요. 저도 한 20년 전부터 주장을 해오던 거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주장은 되어왔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틀로 말하면 이런 거죠. 말하자면 세 가지를 전 우선 없애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대학 입시를 없애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소위 교육 개혁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됐잖아요. 그동안에 교육 개혁의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 개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늘 입시 개혁으로 끝나요. 입시 손질하는 걸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입시를 바꾸고 나면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은 그 입시에 맞는 또 방책을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입시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70년 동안 우리가 배운 거예요. 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교육개혁은 불가능하구나. 모든 교육개혁이라는 것은 입시 손질로 바뀌는구나. 그리고 그것은 또다시
한국 사회 기득권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교육 체제를 만들어내는구나. 이거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70년 동안. 결론은 나왔죠. 입시 제도가 존재하는 한 한국 교육은 바뀔 수 없다. 결론 나왔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교육을 바꾸기 위해서는 입시 제도를 철폐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인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대학 서열 체제, 소위 엘리트 대학 체제, 스카이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쭉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이건 정말 야만적인 체제예요. 이걸 통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때 치른 한 번의 시험을 가지고 평생을 우려먹는, 정말로 이러한 아주 병든 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 전교 1등들이 들고 나오는 것도 바로 그거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부 좋아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죠.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혐오하는 아이들이에요. 사실은. 그걸 통해서 공부라는 게 자신의 지적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걸 통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책을 안 읽어요. 그게 한국 사회의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소위 엘리트 대학 시스템으로 있는 이러한 체제를 없애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대학 등록금을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대학 등록금. 대학 등록금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거 모르시죠? 대부분 몰라요. 그 중요한 걸 몰라요. 총량은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4위예요. 미국이 1등, 영국, 캐나다, 한국일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세 나라가 다 영미권이고요. 그 다음에 4위. 요 전까지 한국이 2위였어요. 미국 다음. 그런데 1인당 국민소득 대비로 하면 1위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는 거예요. 지금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등록금 이렇게 내는 나라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반환해라 이런 주장하면 안 돼요. 더 이상. 대학 등록금 없애라 라는 게 정답이에요. 지금 얼마든지 없앨 수 있고요. 없애는 게 정답이에요. 그 얘기를 또 하려면 긴 얘기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은 뭐 전혀 못할 일이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내일도 할 수 있어요. 내일도. 내일. 오늘 화요일이에요? 뭐예요? 이게 언제 나간지 모르겠지만 바로 내일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이걸 결정을 하고 내일 민주당에서 법안으로 통과시키면 하는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대학 등록금 없애는데 얼마 들어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대체로. 가장 적게는 5조. 가장 많이 들어봐야 10조예요. 10조가 지금 한국 같은 나라에서 돈이냐고요. 나라 입장에서 볼 때 이건 큰 돈 아니에요. 게다가 정의로운 조세만 확립이 된다면, 정의로운 조세를 한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이 정도 돈이라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소위 사내 유보금이란 이름으로 재벌 기업들이 싸놓고 있는, 세금을 내지 않고 싸놓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체로 950조 정도라는 거예요. 950조. 정말 터무니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부가 의지가 있고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이 정도 일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대학 등록금을 없앤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립대학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죠. 사립대학은 왜 존재하죠? 대학에서 다 등록금을 대면?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독립할 이유가 없어요. 사립대학을 서서히 공영화하면 됩니다. 공영화. 지금 소위 명문 사립대학들은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공영화하면서 그들을 다룰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고 동시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국립대학이 13%밖에 안 돼요. 국립대학이 너무나 적은 나라예요. 그 국립대학들은 아까 말씀대로 네트워킹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에 한국대학이라는 걸 두고 그 밑에 제1대학, 2대학, 3대학, 4대학 하면 되는 거예요. 서울대 5대학, 제5대학, 제주대 1대학, 뭐 전남대 5대학, 6대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서 나왔다. 그럼 1대학 좀 다니다가 다음 학기에는 저 5대학의 어떤 교수가 수업이 좋대. 거기 가서 들어야지. 거기 가서 듣고 또 3대학 가서 듣고
그리고 졸업할 때는 한국대학 졸업장 꽝 찍어주는 거. 위에 있는 한국대학. 이해를 하셨죠? 이렇게 하면 국립대학도 다 평준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을 굳이 그렇게 경쟁시킬 이유가 없죠, 당연히. 대학 입시를 할 이유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보면 원하는 아이들 다 원하는 데 가도록 하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꿈 같잖아요. 전혀 꿈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총리공간 가서 대학 교육에 대한 그러한 강연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바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세 가지를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서로 막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저런 이상한 자를 데려왔냐 이거예요. 분위기가. 그때 이제 교육부 장관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어떤 이상주의자도 아니고 몽상가도 아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어떤 이상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유럽에서는 매일매일 실천되고 있는 일상이다. 이건 이상 아니다. 일상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럽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대학 등록금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은 생활비까지 준단 말이에요. 생활비. 지금 독일 대학생들은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줍니다. 생활비로. 그 정도면 기숙사비 내고 책 사고 밥 먹고 그 정도 충분히 돼요. 여행은 못 가요. 그 돈 가지고는. 여행은 못 갈 정도로 줘요. 생활은 가능한.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어때요? 대학에 서열이 있는 엘리트 대학 체제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프랑스가 있었어요. 소르본느가 있었잖아요. 프랑스가 소르본느를 정점으로 한 소위 대학의 엘리트 체제가 있었어요. 이것을 바로 68혁명, 아까 이야기한 68혁명 때 누가 이걸 없애버렸겠어요? 누가 없앴겠어요? 그것으로 소르본느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가 누구예요? 국민이 아니죠. 왜 국민이 누가 가장 고통받겠어요? 고등학생들이죠.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거의 파리에 완전히 거리를 다 휩쓸었어요.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도 존엄한 인간이다. 이 구호를 가지고 몇 달을 완전히 파리를 휩쓸었고요. 바로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소르본느가 68년에 1, 2, 4대학으로 해체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파리에는 1대학부터 10대학까지 이렇게 쫙 평준화가 됐죠. 그래서 유럽은 지금 이런 소위 엘리트 대학 시스템이라는 거 없어요. 어느 대학에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엘리트 대학도 없는 거고요. 또 대학 입학 시험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독일은 고등학교 졸업시험, 아비투어라는 거 보고요. 프랑스는 바칼로레아. 이것도 고등학교 자격시험이에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붙으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심지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도록 다 열어놓은 게 대부분의 유럽 대학이에요. 그래서 이건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지금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상한 지금 대학 시스템 하에서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거의 대다수의 아이들이 엄청난 열등감과 불행의식을 내면화하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또 이 체제에 잘 적응했다고 하는 자들은 이미 보였잖아요. 저런 턱없는 오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김우창 교수 같은 분은 고려대학교 아주 유명한 인문학자죠. 그분이 한국 사회를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한국 사회는 오만과 모멸의 체계로 되어 있는 사회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짚으셨을까? 여기에 잘 적응했다는 자들은 너무나 오만하고 여기에 잘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은 너무나 깊은 모멸감을 내면화하고 평생 사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사회예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건 바꿔야 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뀌어요. 얼마든지 바뀐다고 보고요. 우리는 정치적인 촛불을 광화문에서 몇 년 전에 했죠. 이제 필요한 건 교육 촛불이에요. 우리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서 만난다면 바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교육 개혁이 아니라 교육 혁명이고 또 이런 것들이 단순한 뭐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장기적인데 지금 당장
제도권의 학교를 다니게 해야 될 우리 부모는 네.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선 그래. 이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제도권에 보내는 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예, 항상 과도기를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끼인 두 시대 사이에 끼인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건데요. 항상 또 이 과도기를 사는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선구자가 또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야, 내 아이들을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거지? 현명한 거지? 그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살되 동시에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방식이 뭘까? 이런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68세대라고 했죠. 68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이상적인 세계를 꿈꾼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어떻게 보면 68세대 영향을 좀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꿈을 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이상적인 세계를 꿈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위험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가장 위험한 게 멜랑콜리라고 하는 거. 우울증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상 가진 사람들한테는. 혹은 시니시즘, 냉소주의. 가장 위험한 게 두 가지입니다. 이상주의자들에게는 멜랑콜리와 시니시즘. 그러니까 그런 우울감과 냉소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적을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 이상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좌절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68혁명 때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룹들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상황주의자 그룹이라는 걸 한번 찾아서 살펴보세요. 상황주의자. situationist를 번역을 하니까 상황주의자가 된 거죠. 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들의 구호가 뭐냐 하면 유토피아를 꿈꾸지 마라. 유토피아를 살아라.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유토피아를 너무 꿈을 꾸면 너무 좌절감이 많기 때문에 늘 우울감과 냉소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유토피아를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아이와. 내가 추구해야 될 저 유토피아는 저기 있죠. 그러나 오늘 내 만나는 거는 지금 여기서 내 아이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은 자신의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저 먼 유토피아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교실 자체, 지금 여기서 학생들과 어디까지 내가 유토피아를 살아낼 수 있을지 그것을 해보시라. 그러면 어느 순간 유토피아가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일상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일상 안에서 내가 열 수 있는 유토피아의 공간, 그것을 조금씩 확장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저 먼 유토피아를 향해 가야죠.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스튜디오에 있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도 공감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부모 4.0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